9살 겨울이었어요. 그날 밤 목구멍을 긁는 듯한 연기가 저를 깨웠죠.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이미 뿌연 기운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숨을 쉴수록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이상하다 싶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주황빛 불길이 허겁지겁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빠! 불이야!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눈에 비친 복도는 이미 불바다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죠. 소망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빠가 반드시 데리고 나갈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눈 뜨지 마. 아빠만 믿어. 아버지는 저를 이불로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불 너머로 열기가 얼굴을 핥았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귓가를 채웠어요. 아버지 어깨 너머로 천장이 보였죠. 시뻘건 불꽃이 석가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붙은 잔해 하나가 떨어졌어요. 아버지 왼쪽 얼굴로요. 아!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죠. 오히려 팔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으르렁거렸어요. 아버지는 그 속을 헤치고 나아갔죠. 제가 마당 잔디밭에 내려놓아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왼쪽 볼부터 귀까지 피부가 검붉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고꾸라졌죠. 아빠! 아빠 일어나! 아빠!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웃이 부른 119가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어머니 품에 안겨 지켜봤죠. 구급차 붉은 불빛이 아버지 얼굴 위로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다음날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아버지 얼굴 반쪽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눈만 간신히 보였어요. 소망아, 우리 딸,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그 손마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 뒤 어머니를 따라 집터에 갔습니다. 집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검게 그을린 기둥만 서 있었죠. 잿더미 사이로 제 장난감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게 한때 우리 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죠. 좁고 어두운 그 방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화재 이후 1년이 흘렀어요. 10살이 된 저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 1년 동안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게 일상이 됐죠. 얼굴의 흉터는 아물었지만 아버지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버지가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여보, 제발 진정해. 닥쳐.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불길에서 구해주던 아버지가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죠. 그래도 고함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죠. 소망아, 일어나. 짐 싸. 우리 지금 바로 나가야 해. 어디가? 아빠는? 질문하지 마. 빨리 움직여. 어머니가 가방에 옷을 쑤셔 넣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죠. 버스 터미널까지 거의 뛰다시피 갔어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죠.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작은 동네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름도 바꿨죠. 한소망에서 한수진으로. 마치 과거를 통째로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언제 만나러 가? 아빠는 돌아가셨어.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어젯밤까지 살아계신 아버지였는데요. 그럼 무덤이라도 가고 싶어. 아빠 무덤 어디야? 없어. 그만 물어. 어머니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불길에서 구해준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충청도 소도시 반지하 원룸, 그곳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 발목만 보였죠. 햇빛이 들지 않는 그 방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촉촉한 벽에서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집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쓸었어요.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불평할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불길 속을 뛰어가는 꿈이었죠. 아버지 등 뒤로 시뻘건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잊을까봐 무서웠죠. 기억나는 대로 공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흉터가 있던 왼쪽 볼, 저를 바라보던 눈. 연필선이 흐릿해지면 다시 더 그렸어요. 그 그림을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뒀죠. 어머니 몰래요. 들키면 혼날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과로였죠. 2주간 입원하는 동안 저는 병원과 학교를 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뛰어가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밤에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웅크리고 잤죠. 15살의 저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돈이 더 필요했어요. 등록금, 교복값, 학용품비.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학교가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넘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숙제를 했죠.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공장, 포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20살 생일에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케이크 대신 컵라면으로 생일을 보냈죠. 새벽에 홀로 잠에서 깨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흉터난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구하려다 그렇게 된 얼굴이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삭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4살 프랜차이즈 치킨집 홀 서빙으로 취직했어요. 저녁 시간대를 맡았죠. 그 가게에서 한 남자가 자주 드나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장님 조카라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남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손님 많았죠? 힘들었겠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조카라 불편하기도 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그날 이후 남자는 자주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해요. 오늘 고생했잖아요. 저는 따라갔죠.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다고요. 지금은 삼촌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죠.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30 다 돼가는데 남자가 삼촌 밑에서 일하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저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데이트라고 해봐야 동네 산책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좋았어요. 4년을 그렇게 만났죠. 28살, 겨울에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어. 근데 너랑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반응은 차가웠죠. 그 남자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집은? 차는? 지금은 없어. 근데 같이 모으면 되잖아. 이 바보야. 없는 것끼리 만나면 평생 없어. 네 팔자를 왜 스스로 망치려고 그래?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한때 사랑으로 결혼했을 테니까요. 저는 다를 거라고 믿었죠.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부모님은 뭐 하시고? 충청도요. 어머니 혼자 계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선명히 들렸죠.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어요. 전세 5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가 신혼집이 됐죠.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말했어요. 삼촌한테 투자 받아서 치킨 가맹점 내볼까 해. 내가 이 바닥은 좀 알잖아. 저는 응원을 했죠. 하지만 삼촌은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한테 5천만 원만 빌리자. 가맹점 말고
자체 브랜드로 차리면 돼. 내가 다 계획해뒀어. 시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치킨집이 시작됐죠. 그때는 이게 시작이 아니라 끝에 서막인 줄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치킨집 오픈 첫날부터 저는 튀김기 앞에 섰어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고 화상 자국이 팔에 늘었죠. 남편과 저는 새벽 2시까지 가게를 돌렸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죠. 우리 가게였으니까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꾸준히 늘었어요. 주말에는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죠. 매출이 오르는 걸 보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빚도 갚고 목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2호 내자. 지금 이 기세면 충분히 될 거야. 저는 불안했어요. 아직 시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다 못 갚았어. 무리하지 말자. 뭘 그렇게 쫄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이런 기회 또 없어. 본점 자리 잡았을 때 확장해야 된다고. 근데 2호점 내려면 또 돈이 들잖아.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금리 오르면 더 힘들어져. 저는 계속 말렸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2달 뒤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죠. 상권 분석 다 끝났어. 옆 동네 상가 자리 딱 나왔더라고. 유동 인구 많고 경쟁 업체 적고 은행 대출 받으면 돼. 대출까지? 그건 너무 위험해. 걱정 마. 2호점 매출로 금방 갚아. 내가 다 계산해봤다고. 1년이면 본점 뽑아. 결국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2호점이 오픈됐죠. 저는 본점을 맡고 남편이 2호점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어요. 2호점은 손님이 없었죠. 남편이 말한 상권 분석은 틀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치킨집이 3개나 더 있었어요. 게다가 전부 유명 프랜차이즈였죠. 우리 같은 자체 브랜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매달 빠져나갔어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조금만 버텨. 입소문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1달, 2달, 석 달, 손님은 늘지 않았어요. 결국 1년 2개월 만에 2호점 문을 닫았죠. 권리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빈가게 월세를 계속 내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본점도 흔들렸죠. 주변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결국 본점마저 문을 닫았죠. 빚이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빼서 빚 갚는 데 넣었어요. 그래도 모자랐죠. 우리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돌진한 아들을 안고 시댁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죠.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니들도 참.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라. 남편 어릴 때 쓰던 방 한 칸, 거기에 세 식구 짐을 풀었어요. 아이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죠. 반드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시댁 생활 첫날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죠. 수진아, 일어나라. 밥 차려야지. 여기가 호텔이야?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가게가 왜 망했는지 알아? 다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그렇지.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했으면 이 꼴이 났겠냐? 손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확장을 밀어붙인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2호점 낸다고 할 때 네가 목숨 걸고 말렸어야지. 아내란 사람이 옆에서 뭘 한 거야? 그냥 구경만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 넣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를 감싸는 말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았죠.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본점이 망한 건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겨서라고 했어요. 운이 나빴다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코를 골고 저녁이면 소주병을 들고 왔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구하러 나가볼게요. 그동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내가 왜 네 애를 봐? 난 못 봐. 허리 아프다. 잠깐이에요. 낮에만 봐주시면. 안 된다니까. 애는 엄마가 봐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다른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지 말고 안사돈한테 전화해봐. 사정 얘기하고 거기서 돈 좀 가져와. 그게 도리 아니야? 하지만 친정에 손 벌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사정은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반지하에서 버티고 계셨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었죠. 내 아들이 왜 하필 이런 걸 만나서 아들 인생 내가 조졌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한숨, 구박, 비아냥.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이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한낮인데도 잠들어 있던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또 말했죠. 태성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 너 만나기 전엔 씩씩하고 밝았다고. 다 네가 망쳐놓은 거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 있어요. 2호점 낸다고 했을 때 저 분명히 말렸어요. 무리하지 말자고요. 근데 안 들은 건 남편이에요. 대출 받자고 한 것도 상권 분석 다 했다며 자신만만했던 것도 전부 남편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죠. 그리고 지금 남편은 뭐 하는데요? 방에서 술 마시고 자고 있잖아요. 저라도 일하겠다는데 막으신 건 어머니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죠. 가슴에 맺힌 게 조금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떴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엄마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검사 결과 때문에 보호자랑 같이 오래. 왜? 무슨 검사? 건강검진 받았잖아. 근데 뭐가 이상한가 봐. 자세한 건 안 알려주고 같이 오라고만 하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에서 보호자를 부른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하루 시간을 냈어요. 또 친정? 맨날 친정하네. 빨리 갔다 와. 대꾸하지 않고 집을 나섰죠. 급히 친정집으로 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죠. 보호자분, 먼저 들어오세요. 어머니를 대기실에 두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고 전이가 돼서 말기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기라는 단어가 메아리 쳤죠.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치료는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뭐래?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고 알아챘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었죠.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한 달 뒤 의사가 다시 저를 불렀죠.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이제는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걸 고려하셔야 해요. 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해. 이번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새벽 4시 저 혼자 지키는 병실에서였죠.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빈소를 홀로 지키며 밤을 샜죠. 저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거실로 저희 부부를 불렀죠. 앉아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성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먹을 거냐? 30 중반 먹은 놈이 방에 처박혔으면 뭐하는 짓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내일부터 나랑 현장에 나가자. 타일 일 배워.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어. 싫어요. 그건 제 체질에 안 맞아요. 체질 타령할 초지야. 네 빚이 얼마인데? 다른 일 찾아볼게요. 현장 일은 진짜 못해요. 시아버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래, 그럼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봐. 마누라랑 애 데리고 나가.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마지못한 대답이었죠. 다음날 새벽, 남편이 시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늘 뭐 했어? 자재 나르는 거, 벽돌이랑 시멘트 포대. 죽는 줄 알았어. 이틀째 점심때였죠.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왜 벌써 와? 허리 나갔어. 못하겠어. 남편은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혼자 돌아왔죠. 사흘째 아침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야, 안 나와? 오늘은 좀 쉴게요. 허리 아파서. 시아버지는 혼자 현장에 나갔죠. 나흘째도 닷새째도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퇴근하자마자 남편 방문을 벌컥 열었죠. 야, 너 왜 현장 안 나와? 네 아버지는 혼자 죽어라 일하는데. 아버지, 저 그 일 못해요. 체질에 안 맞아요. 다른 일 찾아볼게요. 다른 일? 뭔 일? 아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은 대답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혔어요. 핸드폰 게임만 했죠. 종소리,
효과음이 새벽까지 울렸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준이 생각은 안 해? 일 좀 찾아봐. 찾고 있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핸드폰 게임이 일 찾는 거야? 아, 진짜 좀 닥쳐라. 싸움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를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이 현장을 포기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죠.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타일 일 가르쳐 주세요.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이 여자가 무슨 타일이냐? 아유, 됐다. 진심이에요. 저 돈 벌어야 해요. 돈 벌어야 준이 잘 키우죠. 시아버지가 멈칫했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기서 얹혀 살 순 없잖아요. 제가 벌어서 나갈게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시아버지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한번 해봐. 대신 반년간은 배우는 기간이야. 월급은 120만 원.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원래 기술 배울 때는 돈 안 받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갔어요. 첫 현장은 빌라 신축 공사장이었죠. 시아버지가 타일 접착제 배합하는 법부터 알려줬습니다. 비율 잘 맞춰. 물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질퍽해도 안 되고 뻑뻑해도 안 돼. 무릎 보호대가 없었어요. 종일 쭈그려 앉아 작업했죠. 첫 주가 끝날 무렵 무릎이 통통 부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손에는 접착제가 묻었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손등이 터졌어요. 저녁이면 허리가 펴지지 않는 상태로 시댁에 돌아왔죠. 꼴 좀 봐.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꾸할 기운도 없었어요. 속으로 어머님 아들 때문에요 라고 답하고는 그냥 씻고 밥 먹고 쓰러지듯 잤어요. 새벽에 다시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3달째 되던 날 바닥 타일을 혼자 시공했죠. 시아버지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어디 보자. 출륜 간격 괜찮네. 수평도 잘 맞고.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벽 타일까지 할 수 있게 됐죠. 같이 일하는 현장 기사들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손 진짜 빠르다. 여자가 이렇게 잘하는 건 처음 봐.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시어머니 태도도 조금 달라졌죠. 며느리가 돈을 벌어온다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120만 원으로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약속한 수습 기간이 끝났죠.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반년 됐어요. 월급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벌써? 아직 멀었다. 일 더 배워야지.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반년간 수습이라고. 내가 보기엔 아직이다. 좀 더 하고 나서 얘기해.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더 배울 게 남아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욕실 전체를 혼자 시공했어요. 바닥부터 벽까지 전부요. 시아버지 없이 처음으로 완성한 현장이었죠. 쉬는 시간에 옆에서 일하던 50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정도 시공하면 일당이 보통 얼마예요? 욕실 전체? 혼자서?
그 정도면 25만 원은 받아야지. 요즘 시세가 그래. 25만 원이요. 저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욕실 혼자 다 해요. 월급 올려주세요. 아직 멀었다. 실수할 때도 있잖아. 다른 기사분한테 물어봤는데요. 제 실력이면 일당 25만 원은 받는데요. 저 한 달에 120 받고 있거든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야, 기술 배울 때는 원래 돈 안 받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 120이라도 주는 게 어딘데? 하지만 저 8개월 동안 매일 현장 나갔어요.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됐다. 자꾸 이러면 안 가르쳐 준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럼 죄송하지만 전 다른 데 가서 일할게요. 제 실력이면 받아주는 데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혀를 차더니 말했어요. 아유, 알았다. 150. 그 이상은 안 돼. 150이요? 그건 너무... 며느리니까 150이라도 주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더 싸울 힘이 없었어요. 아직 배울 게 남아 있었죠. 일 다 배우고 나서 독립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대형 아파트 현장에 투입됐죠. 그래도 월급은 150만 원 그대로였어요. 같이 일하던 기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죠. 사장님, 며느리분 급여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일은 우리만큼 하는데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어요. 기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150만 원이었어요. 심지어 시아버지 월급을 올려준 이후 시어머니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셨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독립자금은 한 푼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이 집에서 못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새로운 현장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용인 현장으로 가. 대규모 아파트야. 300세대. 큰 현장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 새 현장이었습니다. 대형 현장은 처음이라 긴장이 됐어요. 저는 장비를 챙겨 용인으로 향했죠. 현장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늘 작업 구역을 배정받아야 했죠. 사무실 안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인 듯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뒤돌아서는 순간 저는 발이 땅에 붙어버렸죠. 왼쪽 얼굴 전체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볼부터 귀까지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 흉터의 위치, 형태, 밤마다 꿈에서 보던 얼굴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어릴 때 공책에 그렸던 그 얼굴이었어요. 수백 번도 넘게 그렸던 그 흉터였죠. 소장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소장의 눈이 커졌죠.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기...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죠. 하지만 소장의 눈빛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어요. 한소망이요.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낸 건 20년 만이었죠. 세상에서 지워버린 줄 알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죠.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망아,
소망아, 찾았다. 아빠가 드디어 찾았소. 20년이야. 20년을 찾았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어릴 때 잠들기 전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안고 뛰며 괜찮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요. 하지만 저는 그 품을 밀어냈어요. 놓으세요. 아빠는 비틀거렸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무덤도 없다고 했는데, 20년간 속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시댁 방에서 서랍을 뒤졌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짐 속에 있었죠.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른 그 공책을요. 공책을 펼쳤어요. 어릴 때 연필로 그린 아버지 얼굴이 있었죠. 흉터가 있던 왼쪽 볼, 저를 바라보던 눈. 오늘 본 소장의 얼굴과 겹쳐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죠. 공책을 가슴에 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시 만나야 하나, 피해야 하나, 반가워야 하나, 원망해야 하나. 그리고 어머니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감정이 뒤엉켜 정리가 되지 않았죠.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이 휘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죠. 갑자기 어디가 아픈데? 속이 안 좋아요. 하루만 쉴게요. 시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를 보냈어요. 이틀째도 사흘째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죠. 3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아이 해열제가 떨어져서 약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에 돌아섰는데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50대 남자였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용인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기사였죠. 저기, 혹시 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네. 한수진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이 정호 형 때문에 찾아봤어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정호, 아버지 이름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저랑 정호 형은 20년 지기예요. 그날 이후로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날 이후, 제가 사라진 그날 이후를요. 수진 씨가 현장에서 뛰쳐나간 뒤로 형이 술만 마시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요. 그러다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온 거예요. 아직도 술 마시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동안은 안 마셨었어요. 수진 씨, 진짜 사정을 알아야 해요. 정우 형,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기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화재 이후에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형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일도 못하고 그때 수진 씨 어머니가 외도를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이 그걸 알게 됐어요. 술 먹고 한 번 손을 댔대요. 딱 한 번이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릴 땐 문틈으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던 그 밤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척 도망친 거죠. 수진 씨를 데리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은 그 뒤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로 술에 빠져서 몇 년을 폐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포기를 안 했어요. 수진 씨 찾겠다고 전국을 다 뒤졌어요. 이름을 바꾼 줄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5년쯤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술 끊고 기술 배우고 이 현장 소장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딸 찾는 건 포기 안 했어요. 20년 동안요. 기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호 형은 평생 수진 씨만 찾았어요. 이제 판단은 수진 씨가 하세요. 기사가 떠난 뒤 저는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믿었던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할지, 감정이 뒤엉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베개가 흠뻑 젖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았죠. 소망아. 저는 아버지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버지와 재회하고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날이 늘었죠. 20년의 공백을 채우듯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였죠. 시아버지는 현장 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 일이 없어 저는 시댁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날 밤새 게임을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죠. 언제나처럼요. 거실에서 빨래를 개는데 남편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5분 동안 10번이 넘게 울렸죠.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남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남편 손을 들어 핸드폰 지문 인식에 갖다 댔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죠. 가장 위에 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게임 캐릭터였어요. 여자 캐릭터였죠. 대화를 눌렀습니다. 3개월치 대화가 쌓여 있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 언제 만나? 나도 보고 싶어. 마누라 현장 가면 연락할게. 그년 진짜 싫다. 오빠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내가 미안해. 좀만 참아. 조만간 정리할게. 손이 떨렸죠. 스크롤을 내릴수록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번에 그 모텔 또 가자. 거기 좋았어. 용돈 받으면 바로 연락할게. 마눌한테 받은 돈으로? 존나 웃기다.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에서 번 돈이었어요. 무릎이 붓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번 돈이었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모텔을 갔다는 거였죠. 대화 내용을 보니 상대는 게임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같은 서버 길드원이라고 했죠. 남편이 매일 밤 방에서 한 게임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죽어라 일하고 이 인간은 여자를 꼬시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행동했죠. 제 핸드폰을 꺼내 대화 내용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만남 약속, 애정 표현, 저를 욕하는 내용, 모텔 이야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죠. 촬영을 마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왜? 남편이 비몽사몽 눈을 떴어요. 저는 남편 핸드폰을 그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이게 뭐야? 남편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잠이 확 달아난 얼굴이었어요. 한이가 누구야? 대답해.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왜 남의 폰을 봐? 그게 할 말이야? 한이가 누구냐고. 그냥 게임 친구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모텔 간 게 별거 아니야? 남편 얼굴이 하얘졌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진짜 한 번이야. 딱 한 번. 닥쳐라. 저는 남편 정강이를 발로 찼어요. 아이씨! 남편이 비명을 질렀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왔죠. 내가 새벽부터 일하는 동안 넌 여자 만났어? 내 돈으로 모텔 갔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미안해. 잘못했어.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고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망간 거였죠. 저는 멍하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옷장을 열었어요. 가방에 옷과 세면 도구를 쑤셔 넣었죠.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아이 옷도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죠. 무슨 소리야? 뭔 일이야? 저 나갑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죠.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새집 가는 거야. 엄마랑 둘이 살 거야. 부동산에 들러 단기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죠. 작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짐을 풀었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했죠.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뭐? 그 자식이? 아버지가 20년 지기 친구의 동생을 소개해줬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 모텔 이야기, 애정 표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둘 다 가능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시아버지한테 2년 넘게 임금체불 당했어요. 변호사 눈이 커졌죠. 임금체불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2년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당 25만 원 받을 실력인데 월 150만 원만 받은 것, 인상 요구할 때마다 거절당한 것, 다른 기사들도 부당하다고 했던 것. 이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건 동시에 진행하죠. 이혼, 상간녀, 임금체불.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고용노동부? 너 미쳤냐? 가족이요? 가족이 2년 동안 임금 착취합니까? 내가 기술 가르쳐줬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가르쳐준 건 고맙죠. 근데 저도 그만큼 아버님 돈 벌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 받으면 또 생활비라고 어머님이 그 돈 다 가져가셨고요. 이게 가족한테 할 짓입니까? 어쨌거나 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신 아들이 아랫도리를 막 놀려서 이제 가족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했죠. 2년치를 일당으로 계산하니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외도가 인정됐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죠. 그런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숨겨둔 돈이 있네요. 4천만 원이요. 뭐요? 치킨집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숨겨둔 돈이었어요. 저는 전세금까지 빚 갚는 데 넣었는데 이 인간은 4천만 원을 빼돌려 놓은 거였죠.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잠시뿐이었어요. 위자료로 그 돈을 전부 받아냈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난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었죠.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손을 잡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수진 씨 아니에요?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정미경 씨였죠. 결혼 초에 부부 모임을 자주 했던 사이였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였어요. 세상에, 얼마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요. 미경 씨는요? 저도 뭐 그냥요. 어머, 아이가 이렇게 컸네. 잘생겼다.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어색했어요. 이혼 소식이 퍼졌을 테니까요.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해요. 오랜만이잖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이에게 음료를 사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소식 들었어요. 이혼했다고. 네, 작년에요. 고생 많았겠다. 근데 수진 씨, 전 남편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 후 그쪽 소식은 일부러 차단했거든요. 완전 난리 났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미경 씨가 목소리를 낮췄죠. 이혼 직후에 그 인간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대요. 5천만 원이요. 아버지 몰래요. 네? 이태성이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까지 털었대요. 8천만 원이요. 위임장 위조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돈을 그렇게 빼돌리다니요. 합치면 1억 3천이잖아요. 그 돈을 전부 코인에 넣었대요. 코인이요? 암호화폐요. 대박 난다고 누가 꼬드겼나 봐요. 근데 그 코인이 2주 만에 상장 폐지됐대요. 참나. 1억 3천이 2주 만에 0원이 된 거예요. 완전 증발.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죠. 지금 그 인간 집에서 쫓겨났대요.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고시원이요? 네, 어머니가 울면서 쫓아냈대요. 아버지는 아예 아들 취급도 안 한다고. 미경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죠. 이태성 아버지도 불쌍해요. 노후자금을 전부 잃은 거잖아요. 60대 중반에 다시 현장 일용직으로 나간대요. 허리도 안 좋은데.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다 그놈 때문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옆에서 음료를 다 마시고 심심해했죠. 수진 씨는 이혼하길 잘한 거예요. 같이 있었으면 같이 망했을 거야. 그러게요. 미경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 사람을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죠.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올라탔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즈음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죠. 서울 외곽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아버지가 보태준 돈을 합쳐 매입했어요. 계약서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죠. 반지하에서 시작해 시댁 방 한 칸을 전전하던 제가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어요. 샤시, 장판, 도배 전부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타일도 전부 교체하기로 했죠. 인테리어 업자 담당자가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하던 어느 날 현장 확인하러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업자 2명이 와 있었죠. 한 명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타일을 깔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구석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타일 깔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죠. 수염이 희끗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죠.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전 시아버지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커지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석에서 자재를 나르던 남자가 뒤돌아봤어요. 40대 남성이었죠. 얼굴이 검게 타고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볼이 쏙 들어가 있었죠.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시멘트 포대를 든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요. 네,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타일 업체 당장 교체해 주세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이? 지금 당장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일 못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른 업체 부를게요. 전화를 끊었죠.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업체 교체됐으니까 짐 싸서 나가세요. 전 시아버지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한마디도 못했죠. 예전에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버럭 화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벌어온다며 으스대던 그 사람이요. 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말 붙이지 마세요. 남남이에요. 전 남편이 입을 다물었죠.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자재를 정리했죠. 전 시아버지가 허리를 펴는데 아파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한때 방에서 게임만 하던 그 손이었죠. 현관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등이 굽어 있었어요. 전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일주일 후 새 타일 업체가 왔어요. 이틀 만에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했죠. 베란다 확장도 끝났습니다.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구조가 됐어요. 이삿짐을 풀고 아버지를 초대했죠. 집들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아버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흉터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죠.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2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죠.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살 겨울밤 불길 속에서 저를 안고 뛰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온 거였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원룸, 시댁 구박, 남편의 배신,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야 알겠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끝까지 저를 찾아 헤맨 사람이 누구인지. 피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요. 햇살이 아버지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